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중 생태계를 위협하는 녹조에서 전기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녹조의 광합성 작용을 이용한 건데 유해물질 없이 전기를 얻을 수 있어 친환경 에너지의 대안으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보다 살찔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먹을 때는 상대적으로 영양이 불균형한 식사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부실 학교에 참석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연구자들에 대해 징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연구윤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근본적인 문제와 대책은 무엇인지 과학 본색에서 짚어봅니다.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통증을 일으키는 족저근막염. 특히 남성보다 여성에게, 젊은 층보다 40대 이상에서 자주 나타나는데요. 족저근막염의 원인과 치료법을 내 몸 보고서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흔히 녹조라고 하면 하천을 오염시키고 수중 생태계를 파괴하는 골칫거리로만 알고 계실 텐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녹조를 이용해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식물은 빛을 받으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광합성을 합니다. 이 광합성 작용 때 물이 분해되면서 전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전기를 얻으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합성 기능 자체가 그 태양빛을 받아서 그다음에 전자를 그 형성해 내는 과정에 들어가는 그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이제 장점들을 이용해 갖고 좀 더 친환경적이고 이제 효율도 높은 어떤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하지만 식물의 세포를 분리하고 바늘을 꽂아 전기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게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연구진은 물속에서 세포 낱개 단위로 존재하는 녹조류에 주목했습니다. 살아있는 녹조류를 유리 위에 얇게 펴 바르고 나노바늘 수천만 개가 달린 판을 덮어 전기를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적절한 압력을 가하자 녹조세포 100만 개 가운데 10만 개에서 전자가 흘러나옵니다. 녹조판을 가로 세로 10cm 크기로 만들면 꼬마 전구 한 개를 밝힐 수 있을 정도의 전류입니다. 생존력이 굉장히 좋아서 작동을 이제 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그 기능이 최소 일주일, 약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녹조 태양전지의 효율은 기존 태양전지 효율의 1000분의 1 정도로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러나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고 골칫거리 녹조를 활용해 전기를 얻는 만큼 친환경 태양전지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국내에서 수입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6개월 동안 수입차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1,410건 접수됐다며 등록 대수와 비교해보면 국산차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은 차량 하자가 81%로 대부분이었고 계약 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뒤를 이었습니다. 차량 하자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엔진 문제가 가장 많았고 차체와 외관, 소음과 진동 문제 등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AS 여부 등을 확인하고 차량 내외부와 하체, 엔진룸 등을 점검한 뒤 등록하라고 밝혔습니다. DNA의 이동처럼 미세한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부산대 공동연구팀은 1000조분의 1초 동안 레이저를 쏘아 나노미터 규모의 움직임을 사진처럼 찍어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기존 측정 방법보다 240배 정교하고 측정 속도 또한 1000배 빨라졌습니다. 연구진은 DNA 등의 실시간 움직임을 살피거나 양자역학을 이해할 때 필수적인 기술이라며 초정밀 장비의 보정과 표준 확립에도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침 치료는 한방의 주요 처방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히 도침 치료가 허리 디스크에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침끝이 납작한 칼날처럼 생긴 도침. 척추와 후관절, 신경근 주변에 섬유화되거나 굳게 뭉친 조직을 자극하는 특수침입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 일명 허리 디스크의 침 치료가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도침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는 없었습니다. 대전대 둔산 한방병원 김영일 교수팀이 도침 치료가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 감소와 기능장애 개선에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디스크 있는 부위를 자극을 해서 이완되게 만들어주는 치료법이거든요. 그 치료법을 서로 비교해서 임상실험을 했는데 통증이 훨씬 더 도침해서 빨리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허리 디스크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침 치료를 했을 때 도침 치료가 기존 침 치료보다 더 우월한 효과를 지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주 동안 모두 4차례 도침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같은 기간 동안 총 6차례 받은 일반 침 치료 환자보다 통증과 기능장애가 크게 좋아진 겁니다. 이러한 호전 정도는 도침 치료가 반복됨에 따라 증가했고 도침 치료 2주 뒤에도 지속적으로 호전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치료를 받고 점점 이제 호전이 돼서 지금은 제가 좋아하는 운동도 할 수 있고 지금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고 거의 나았어요. 도침 치료가 허리 디스크 치료에 효과가 확인되면서 우리 전통 침구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침의 유효성과 안전성의 근거로 확보한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이캠의 전통의학의 현대적 치료 도구라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뇌로 가는 맥박의 세기가 강하면 나중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공동연구팀은 미국 병원협회 과학 세션 컨퍼런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초음파로 목 주변 혈관을 스캔하면 치매의 전조 증상인 인지 능력 감퇴를 사전에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2002년부터 이후 15년 동안 중년층 자원자 3천여 명을 관찰했더니 뇌로 가는 맥박이 매우 강했던 4분의 1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인지 능력 감퇴가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강한 맥박이 뇌의 작은 혈관에 손상을 주면서 작은 뇌졸중 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에 비해 살이 찔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은 20살 이상 13,000여 명을 대상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지와 체질량 지수의 상관관계를 측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저녁 식사를 혼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보다 체질량 지수가 평균 0.39가량 높았는데 이는 키 170cm를 기준으로 체중이 1.2kg 정도 더 많이 나가는 겁니다. 특히 혼자 밥을 먹는 20대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체질량 지수가 1.15 높아 키 170cm를 기준으로 3.1kg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혼자 밥을 먹으면 영양상 불균형한 식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은 이 연구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연구 윤리는 연구자가 지켜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로서 연구 내용이나 연구 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부실학회 논란이 일면서 이 연구 논리 후폭풍이 아주 거세게 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보도해드리기도 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이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실학회는 사실 뭐 돈만 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가짜 학회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 와셋과 오믹스라는 이 부실 학술 대회 두 곳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이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연구자들에 대해서 좀 점검에 나섰는데요. 다시 말해서 각 정부 출연 연구기관별로 어떤 연구자가 이런 부실학회에 참석을 했고 이에 대해서 어떤 징계 조치가 내려졌는지를 들여다본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대다수 연구자가 뭐 경고 조치 등 경징계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쳐버리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정부 출연연 가운데 이 부실학회에 참석한 연구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개 출연연에 대해서 들여다봤는데요. 네. 이곳에서 이 부실학회에 참석한 연구자는 모두 251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고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217명에 달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뭐 거의 대다수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가장 약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경고를 받은 217명 가운데 214명이 한 차례 정도 부실학회에 참석한 연구자였고요. 3명은 이런 부실학회에 2차례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3명에 관련해서는 징계를 또 똑같이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이 왜 부실학회에 참석을 했는지 내용을 들여다봤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뭐 악의를 가지고 고의로 이런 부실학회에 참석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거나 혹은 뭐 한 번 갔을 때 정말 내가 연구 분야와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간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이렇게 차등을 둔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학회에 참석한 횟수가 좀 늘어날수록 경고 조치도 더 많이 받거나 뭐 징계가 수위가 좀 올라가거나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확실히 참석한 횟수가 늘수록 징계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예. 부실학회에 2차례 이상 참석한 연구자 28명은 네. 견책이나 감봉 조치를 받았고요. 5차례 참석한 연구자의 경우 해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해임 조치요? 그 경우가 좀 중징계가 내려진 음. 경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어떤 사례였나요? 네, 이 연구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연구원 A씨였는데요. 이 연구자는 61세 정년을 마치고 우수 연구자로 선정이 돼서 정년이 65세까지 연장 계약된 상태였습니다. 취재를 해보니까 지질자원연구원이 이 부실학회 참석을 이유로 이 연구자에게 감봉 조치를 내렸습니다만 네. 이렇게 정년이 연장돼서 계약이 된 경우에 중간에 감봉 조치와 같은 징계를 받게 되면 예. 더 이상 연장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해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발표된 내용을 보면 부실학회에 7차례나 참석한 연구자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분은 연구자가 이제 가장 빈도가 높은 연구자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예. 한국기계연구원에 근무하는 연구자 B씨로 나타났습니다. 왓셋에만 총 7차례 참석을 했는데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연구자에게는 강등, 해임, 정직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졌다라고 보고가 됐는데 하지만 기계연구원이 확인을 해본 결과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군요. 연구원 B씨는 기계연에서 2,500만 원가량을 받아서 왓셋에 5차례 참석을 했고요. 정부 연구개발비에서 한 1,189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가량을 사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왓셋에 2차례, 총 7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기금까지 받아서 부실학회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더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학회에 대한 지침이 좀 있었다면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이런 학회에 참석하지 말아달라라는 이런 지침은 없습니다. 다만 부실학회임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힌트라고 할까요? 그런 특징들을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는 학회는 부실학회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참석하지 말아달라라고 안내를 하는 정도였는데요. 예. 예를 들면 학회가 다루는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다거나 아니면 학회 참석 절차가 너무 간단한 경우에는 부실학회임을 의심해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언급된 부실학회의 경우에는 오픈 액세스라고 해서 누구나 들어가면 논문을 볼 수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오픈 액세스라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요. 네. 무료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네. 보통 권위 있는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그 논문을 보려면 돈을 유료로, 내고 네. 봐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라고 네. 이제 홍보를 했는데 그러면서 학회에 참석하는 연구자들에게는 돈을 받아서 그 비용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돈만 내면 뭐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한다거나 뭐 온라인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했던 거고요. 네. 학회 참석을 위한 신청 절차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뭐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실학회의 경우에는 뭐 신청과 동시에 거의 뭐 참석이 가능한 수준의 굉장히 부실한 절차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두 학회가 좀 차이가 좀 큰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는 이유가 뭐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나 아니면은 뭐 참석 횟수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실적에 반영이 된다거나요. 예. 네, 그렇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학회에 뭐 많이 참석을 한다고 해서 뭐 어떤 성과를 더 높게 평가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연구자들이 다만 이런 학술대에 참석하려는 이유는 어떤 교류에 있다라고 입을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회에 참여해서 여러 연구자들이랑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예.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어떤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연구자들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학회를 통해서 볼 수 있어서 참석을 한다라는 것이 연구자들의 설명인데요. 이런 이유로 이제 연구기관에서도 학회에 가지 마십시오. 부실학회는 무조건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재를 하기만도 좀 애매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네. 제재가 어렵다 그러면 뭐 연구자들이 어떤 자정의 노력만 기대를 해야 되는 건지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부실학회가 뭐 8,000개에 달한다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이런 모든 학회들을 일일이 다 관리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연구윤리에 대한 좀 논란이 크게 일어나는 것만큼 이제 연구자들이 스스로 좀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반드시 이런 부실한 학술 대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사실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는 그렇죠. 만큼 연구 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검증 작업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수능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정말 긴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수험생 못지않게 가족들도 참 떨리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어떤 음식을 좀 싸줘야 되나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2번 먹었거든요. 2번 먹었어요. 수능 때 재수했다는 점심을. 얘기죠. 사실 근데 수능 볼 때는 너무 긴장이 돼서 이게 밥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몰라요. 기억도 뭘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저는 아예 안 먹었어요. 너무 떨려서 체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수험생이 뭘 먹으면 좀 좋을까요? 네, 확실히 두뇌 활동에 좀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실 입맛도 없고 많이 먹기도 좀 어렵긴 한데 좀 효율적인 음식을 적당하게 먹을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뇌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인데 이제 이게 견과류에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런 비타민 E 위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요. 또 두뇌를 쓰려면 포도당이 필요하죠. 그래서 포도당 대사를 촉진할 수 있는 콩이라든지 녹황색 채소 그리고 도정을 하지 않은 곡물이 좋습니다. 끝으로 뭐 DHA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뭐 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도 참 좋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엄마가 건강에 좋으니까 먹으라고 했던 그런 음식들인데요. 그러니까 수능 날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거 거창한 걸 먹을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먹던 것들을 먹으라 이런 얘기를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식단인 것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죽이라든지 소화가 잘 되니까요. 그리고 잘 익힌 고단백의 육류 그리고 생선 이런 것들 위주로 적당히 골고루 먹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뭐 견과류를 먹는다거나 초콜릿을 섭취해서 집중력을 좀 높이는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좀 각성 휴가를 노리겠다고 평소 먹지도 않던 커피를 갑자기 그날 마시면 안 될 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뭐 특별한 음식은 아니고 평범하지만 좀 건강하고 알찬 그런 식단을 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 목요일이니까 수험생 여러분들 좀 준비하신 만큼 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하리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과학을 살아가는 과학 덕후 곽덕이에요. 화학이나 물리학 등 10개 분야에서 가장 기발하고 엉뚱한 연구를 진행한 괴짜 과학자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요. 바로 리그 노벨상입니다. 이 상은 1991년 과학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한 잡지사에서 시작됐는데요. 올해도 롤러코스터가 신장결석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람들이 제품의 복잡한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는 이유 등 재밌고 기발한 연구를 진행한 팀에게 상이 수여됐습니다. 처음에는 노벨상의 권위를 희화화시키고 조롱한다는 시선이 있었지만요. 지금은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별나고 엉뚱한 상상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오늘 1분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요즘 화재 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을 열고 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건축자재를 소개하고 대형 화재를 통해 본 국내 화재 안전 문제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화재 사고를 막기 위한 방제 체계와 함께 국민의식 전환을 위한 전문가들의 설명과 토론이 이어졌으며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열렸습니다.
과학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을 10분간 연극 형태로 이야기하는 청소년 과학 상황극 톡신 전국대회가 지난 주말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을 거친 전국 중고교 22개 팀이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 가운데 홍천여중팀과 마산 용마고팀이 각각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청소년 과학 상황극 톡신은 청소년들이 경쟁이 아닌 과학 소통 문화를 체험하고 즐기는 과학 축제로 참가자 전원에게 주니어 과학 커뮤니케이터 위촉장이 지급됩니다. 사람 몸에 이롭다는 미생물 중에 유산균이 있죠. 이 유산균을 먹여서 돼지를 키웠더니 구제역에도 강했고 고기 육질도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한 돼지 농장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진행하고 있는 차세대 바이오그린 21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장인데 이곳 돼지들은 일반 돼지와는 다른 사료를 먹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유산균이 섞여 들어간 사료입니다. 돼지들이 먹는 물에도 유산균이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더니 구제역으로 인한 돼지의 폐사율이 20%나 줄었습니다. 구제역에 강하려면은 구제역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높아야 됩니다. 유산균을 많이 먹은 돼지는 구제역 백신의 항체 형성률이 일반 농가에 비해 20% 증가하였습니다. 더 관심을 끄는 건 이른바 이 유산균 돼지의 육질입니다.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서 맛이 부드러우면서도 불포화 지방산 등은 더 많이 함유돼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그 잡내? 냄새가 안 나고요. 원래 보통 돼지고기는 식으면 되게 딱딱하잖아요. 근데 식었는데도 약간 부드럽고 계속 씹어도 부드러움이 계속 유지되고 맛있어요. 다만 유산균을 먹인 친환경 명품 돼지라서 맨 처음 출고가는 일반 고기에 비해서 30%가량 비쌉니다. 현재 이 돼지고기를 활용한 매장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매장은 축산농가와 대학이 함께 참여한 협동 조합 형태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지금은 전주에서 한 곳이 운영되고 있지만은 소비자 반응이 점차 좋아지고 있어서 내년쯤에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일부 국가의 항생제 사용이 선진국들보다 지나치게 높아 오남용과 슈퍼박테리아 출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5년 이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등 지역별 65개국의 항생제 사용 데이터를 취합한 항생제 사용 지도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부룬디는 1000명당 하루에 4.4명이 항생제 처방을 받았지만 몽골은 15배 많은 66명이 항생제 처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1000명당 28명으로 프랑스와 벨기에 26명, 이탈리아 27명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WHO는 항생제가 필요 없는데도 항생제를 쓰거나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항생제가 부족해 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박테리아의 내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국에서 돼지의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항공 노선을 추려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중국에서 모두 55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며 돈육 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볼 때 중국의 발생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항공 노선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위험도 분석을 벌여 휴대축산물 불합격 실적이 많은 위험 노선에는 검역 탐지견을 추가로 투입하고 엑스레이 검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돼지나 고기,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거나 물통이나 사료통 등을 통해 간접 전파됩니다.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평균 10만 킬로미터 이상을 걷는다고 합니다. 매일 우리 몸을 지탱하며 혹사당하는 발은 신체 중 가장 빨리 피로를 느낀다고 하는데요.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발 건강의 적신호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정형외과 이종우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족저근막염 현대인들이 요즘 자주 걸리는 질병이라고 하는데 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네.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9만 1,000명에서 2016년 22만 7천 명으로 많이 증가했는데요. 보통 성인의 발 뒤꿈치의 통증이 대표적 질환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발꿈치 뼈에서 시작해 발가락 부위에 붙은 두껍고 강한 섬유띠를 족저근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족저근막은 발의 아치를 유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보행시 발의 역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네. 이런 족저근막이 반복적인 미세 손상을 입어서 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의 변성이 유발되고 이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 합니다. 발에는 사실 조금만 목이나 뭐 살짝만 베어도 불편한데 염증이 생겨서 통증까지 생기면 네, 정말 얼마나 일상생활에 아플까요? 참 불편함을 초래할 것 같은데 이 족저근막염 염증이 왜 생기는 건가요?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특별한 원인이 없어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발의 노화로 인해 족저근막염이 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족저근막염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무리한 활동을 하거나 잘못된 습관을 뽑을 수 있는데요. 네. 무리하게 장시간 동안 운동을 하거나 과체중일 때 발에 무리를 줘서 족저근막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이와 반대로 평소 걷기나 운동을 잘 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힐이나 샌들이 이제 발에 무리를 주는 경우도 있고 쿠션이 없는 신발이 족저근막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조사 결과를 보니까 족저근막염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하이힐 이런 걸 신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그리고 젊은 여성보다는 좀 나이가 있는 중년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족저근막염 발생 환자의 남성과 여성은 9만 6천 명 정도, 네. 여성은 13만 명 정도로 남성보다 여성 환자가 1.4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여성분들이 이제 굽이 높은 하이힐이나 쿠션이 적은 신발을 신기 때문에 발에 무리가 많이 나타나서 네.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40대 이후 중년층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에서도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자주 나타나는데요. 또 직업적으로 오래 서서 일하는 분들이나 운동선수 등 활동량이 많거나 계속해서 서 있어야 하는 직업군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여성 환자가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족저근막염 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나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심한 통증이 특징적이지만 모두 같은 증상을 겪는 것은 아니고 사람마다 다른데요. 통증은 주로 발 뒤꿈치의 안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바닥 아치 중에 뒤꿈치에 가까운 부분을 누르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을 땐 통증이 없다가 움직이면 통증이 생기고 일정 시간 움직임을 지속할 시에 통증이 다시 줄어드는 양상이 있습니다. 족저근막염이 심각해지면 서 있기만 해도 뻣뻣한 느낌이 지속되고요. 네.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통증의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일상생활이 정말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이게 조기에 좀 잡아내면 좋겠지만 이걸 방치해 놨을 땐 또 어떤 증상이 이어질까요? 네, 실제 환자의 사례 중에 이제 35세 여자분의 경우에는 오셨던 경우에 족저근막염이 악화돼서 아침에 절듯이 걸고 조금만 걸어도 아파서 쉬어야 되는 경우가 있었고 외출하면 한참 동안 쉬어야 했고 61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족저근막염으로 진단받고 개인의원에서 충격파 및 주사 치료를 했지만 아침에 발을 디딜 때 통증이 생겨서 다시 오셨는데요. 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심하다고 했고 보니까 발 뒤꿈치에 이제 뼈가 자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뼈가요? 뼈가 자란다고요? 네. 아니 그럼 그분들은 좀 치료 시기를 놓쳐가지고 족저근막염이 뭐 만성으로 진행이 됐거나 아니면 합병증이 생긴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만성으로 이어지면 치료 후에도 재발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근막이 부분적으로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통증이 지속될 경우에 치료가 어려운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으로 진행될 경우가 있어서 조기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말씀하신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이것도 하나의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좀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 부위의 통증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통증을 없애는 진통제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굉장히 오랜 치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아주 힘든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치료법도 간단하게 말씀하셨지만 족저근막염으로 이제 병원에 가거나 그러면 치료를 어떤 치료를 받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데 이때 체중을 가한 상태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에 변형이 있는지, 우리가 흔히 하는 평발이 있는지, 뾰족한 발인 요족이 있는지, 관절염이나 골극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데요. 잘못된 운동 방법이나 무리한 운동량, 불편한 신발 착용 등을 교정해서 먼저 원인을 제거합니다. 증상이 심하다면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소용이 없다면은 최종적으로는 수술요법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수술 없이도 교정이 가능할 수 있다면 평상시에 좀 좋은 그런 스트레칭들 알아두고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가장 쉬운 것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캔 음료나 페트병을 놓고 뒤꿈치나 발바닥 가운데까지 굴려주는 것인데요. 일어서서 해야 하나요? 그것은 이제 앉아서 하셔도 되고 일어서서 하셔도 됩니다. 취침 전에 서서 한 20분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고 다른 가장 확실한 스트레칭 방법은 벽을 바라보고 선 채로 통증이 있는 다리를 최대한 뒤쪽으로 빼줍니다.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디디면서 벽을 양손바닥으로 미는데요. 이때 종아리에 아킬레스건이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저 부분이죠? 네. 이때 주의할 점은 통증이 있는 쪽 다리의 무릎은 최대한 펴져 있어야 하고요. 통증이 있는 쪽 다리의 뒤꿈치가 들려서는 안 됩니다. 화면 보니까 뒤꿈치가 딱 땅에 바닥에 붙어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스트레칭도 있겠지만 또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부하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등산이나 골프, 달리기, 오래 걷기 같이 체중에 비해서 발에 실리는 활동을 줄이고요. 뒤꿈치에 부드러운 깔창을 까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디기 전에 침대에서부터 스트레칭을 하고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일과의 시작과 끝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발은 최대한 쿠션이 많이 들어간 게 좋고요. 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신발을 신으셔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서 족저근막염이 생길 수도 있지만 너무 안 해도 생길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좀 이 족저근막염 예방하는 데 좋은 운동도 있을까요? 운동으로는 이제 평소에 스트레칭을 많이 하고 가볍게 걷고 통증이 발생하기 전 단계까지 운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아픈 것을 참고 운동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체중을 가하는 것보다는 뭐 수영이라든지 가벼운 걷기 같은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리를 너무 가하지 않는 선에서 건강을 지키는 용도로 운동하는 게 좋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평상시에 이렇게 높은 신발을 자주 신는데 좀 바르게 미안해지는 그런 하루인데요. 이 내 발이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먼저 혈액순환이 잘 되는지 진단할 방법이 있는데요. 걷고 나면 쉽게 다리가 붓는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발톱 끝을 눌렀다가 뗄 때 선홍색으로 빨리 돌아와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고요. 원래 색깔로요? 네. 두 번째로 발의 뒤틀림을 진단할 수 있는데요. 발바닥에 굳은 살이나 티눈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굳은 살이나 티눈이 있을 때 걸을 때 발바닥을 제대로 딛지 않는다는, 그래서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진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발바닥이 뒤틀려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발이 뒤틀린 경우에는 압력이 고루 분포되지가 않고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로감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보행 습관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평소 생활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됐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주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좀 높은 신발을 좀 안 신어야겠어요. 그리고 뭐 부드러운 깔창을 신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키 높이는 이제 상관이 빼셔야겠어요. 없을까요? 네, 부드러운 깔창으로 좀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정형외과 이정우 교수와 함께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과학본색 시간에는 두뇌 활동을 돕는 수험생 식단에 대해 알아봤죠. 영양 만점 식단으로 체력을 보충하면서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수험생 건강관리 방법으로는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유지해서 생체 리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면역력 예방을 위해서 하루에 서너 번 환기를 시켜주거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철저한 건강관리를 통해서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